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세 경제를 교재를 통해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 중세 경제나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할 근세 경제, 그동안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는 별로 출제가 많이 되진 않는 편이에요. 되게 한 해 한 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안 그러면 해마다 걸러서, 해를 걸러서, 그러니까 지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걸쳐서 한 세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근세 경제도 한 네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이 정도 나오는 셈이죠. 그러니까 한 경년에 한 번씩,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교재로는 211쪽부터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시대 경제, 항상 이제 경제를 볼 때는 경제 정책부터 본다고 그랬죠. 국가가 어떤 경제 정책을 세우고 있었느냐, 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귀족들의 경제생활, 또 농민들의 경제생활, 그래서 상업, 수공업, 농업, 이런 것들을 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고려시대에는 항상 중농정책이다. 이건 변함없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한국사에서 국가의 경제정책이란 중농정책이다. 믿지 마십시오. 고려건, 조선이건, 삼국시대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 수입의 근본이 농업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개간을 장려하고 농번기에 자백 동원을 금지하고 제시에 세금 감면 혜택을 다 했습니다. 상업과 수공업은 자급자족적 농업 경제로 인해서 상공업 발달이 부진했다. 화폐가 발행되긴 했지만은 최초 화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종 때 발행된 건원중보. 화폐가 아주 많이 발행된 때는 숙종 때, 그죠? 그래서 숙종 때는 여러 가지 화폐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그죠? 동국통보, 동국중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특히 이제 이 숙종 때 은병이라고 해서 은 한 근을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만든 그런 돈도 나왔었지만 주로 유통되지 않았다. 특히 국가는 화폐를 만들고 유통시키려고 했지만은 국가가 이제 경제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대신 귀족들이 화폐 사용에 많이 반발했습니다. 경제 헤게모니를 국가한테 뺏기기 때문이죠. 자, 기타 이제 고려시대 경제에서는 그나마 중요한 게 바로 세금 제도입니다. 수치 제도를 운영하는 관청, 호부나 삼사가 있다고 그랬고, 또 이제 호부에서 만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기본 장부로서 양안이 있었다, 또 호적이 있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조권의 개념을 알아두시고, 기타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면 재정 지출은 주로 어디다 했느냐? 관리들의 월급을 주는데, 녹봉이죠? 일반 비용으로 또는 국방비로, 왕실 경비 등에 지출했었다.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책 보기가 훨씬 더 편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세금제도 보세요. 세금제도. 자, 수취제도는 국가가 걷어들이는 거죠.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어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지금 줄 거놓으세요. 고려시대의 전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상, 중, 하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누고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로 징수했다. 조세로. 자, 역시 좋은 제도란 뭐냐? 각 지방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그 지방 조창에 옮겨놨다가 일단 다시 개경에 있는 경창으로 다시 옮기는 것. 그래서 지방 조창에서 서울 경창까지로 옮기는 이런 운송 시스템, 조세 운송 시스템을 조운제도라고 합니다. 말로 한번 해보세요. 조운제도. 이 조운제도가 발달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국가의 지방 지배력이, 국가의 지방 통제력이 보다 더 강화되었다.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중앙집권력 강화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전부 다 중앙으로 갖다 바친다는 얘기 아니야? 이 말은 곧 국가 임금님의 말발이 지방 말단까지 미쳐서 전국을 다 세력권 안에 두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중앙집권 강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고려시대는 어때요? 이 중앙집권 강화가 제대로 되진 않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좋은 제도도 고려보다는 조선시대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는 게 좋은 제도 이외에도 역참제도 같은 게 있어요. 여권제도, 그죠? 봉화제도, 봉수제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방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편으로 연결하면서도 또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얼만큼 강하게 미쳤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함께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수치제도에서 곡물은 집집마다 걷는 세금이 토산품, 곡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걷는 게 조세라면 곡물은 뭐라고요? 가가, 호호, 크게 말하면 9년을 단위로 해서 그리고 집집마다 걷는 세금이 토산품이다, 곡물이다 라고 했죠. 그러나 곡물은 농민에게 조세보다, 그러니까 토지 결수대로 내는 그런 세금보다 오히려 농민한테 큰 부담이 이렇게 특산물 부담이었다. 꼭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특산물을 내는 방식에 있어서 항상 내는 특산물을 상공, 그죠? 예, 특별히 내는 것을 뭐라고? 별공, 그래서 임시로 내는 것, 그죠? 수시로 내는 것, 이걸 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공과 별공 두 종류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동력, 다 말씀드렸죠. 군역과 요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대개 이제 16세에서 60세까지의 농민 남자를 정남이라고 해서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노동력이나 군역을 부과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 줘야 될 것은 삼국시대는 몇 세까지라고 그랬어요? 15세까지인데 동일신라부터 16세로 늘어났습니다. 16세에서 60살까지의 농민 남자를 정남이라고 하고 이들이 징발의 대상이었다. 노동력을 말해요. 기타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뭐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내는 게 바로 조용조, 조세, 곡물, 요역 그랬죠?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잡세를 거뒀다. 어미는 어염세, 상인은 산세, 상세 이런 것들을 징발했다. 다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도 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늘 설명하고 난 다음에 책을 가지고 다시 짚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그렇습니다. 토지 제도가 제일 어렵다고 학생들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이건 뭐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마찬가지고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토지 제도를 제일 어려워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뭐냐? 토지에 대한 개념, 알겠죠? 토지 소유권에 대한 개념 또는 뭐 수조권, 소유권 이렇게 한자 용어들 이런 개념들이 머리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잘 봐두십시오. 고려 토지제도는 국가의 토지제도라는 게 그렇게 뭐라고요? 고려건 조선시대건 토지제도란 국가가 지배층한테 어떤 방식으로 그 대가를 주느냐, 월급이라든지 또는 상으로 이렇게 상벌을 줄 때 상으로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토지로 줬는데 지금처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인데 고려시대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시과라고 했다. 여러분 다 복습입니까? 해봅시다. 책 보지 말고 해보세요. 주목하세요. 자, 태조 때 맨 처음에 뭐였죠? 역분전, 그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시정전식과, 그죠? 예, 경종 때 시정전식과, 그 다음에 목종 때 개정전식과, 완성된 전식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종 때 경정전식과. 다시 합니다. 다시 하겠어요? 자, 태조 때 역분전, 예, 임금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 바쳤느냐, 또는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얼마나 공을 세웠느냐, 고려 건국에 얼마나 공을 세웠느냐 이렇게 공헌에 따라서 충성심에 따라서 주는 게 역할별로 나눠준 토지라는 의미로 역분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종 때 시정전식과는 처음으로 전식과 제도를 시행했지만 아직은 관직별로 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공헌에 따라서 충성심에 따라서 그렇게 주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은 역분전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러다가 비로소 광종 때 관급제도가 확립되고 그죠? 관복이 마련되고 관리의 등급이 정해지고 나서 성종 때가 되면 어때요? 목종 때가 되면 비로소 광종 다음에 이제 목종 때가 되면 개정전식과라고 해서 18품 전식과 비로소 관직은 높낮이별로 준 게 뭐라고요? 개정전식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식과가 완성된 것은 나중에 성종 때를 지나서 고려 전성기인 문종 때 전식과라는 이런 토지 지급 규정 안에 5품 이상한테 얹어주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공음전. 항상 공음전과 함께 음서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정전식과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 비로소 전식과 제도가 완성되었는데 경정전식과 때부터 와서 비로소 현직 관리 위주로 주었습니다. 나중에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조선시대의 과전법을 배우겠지만 과전법과 전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 하면 전식과는 현직 위주로 주었지만 조선시대의 과전법은 전현직을 지급 대상으로 했어요. 알겠어요? 이 차이를 구별 못하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알겠죠? 그 구별을 잘 이해해 주실 것. 또 고려시대 전식과는 전국을 지급 대상으로 했지만 조선시대의 과전법은 경기도에 있는 땅만을 관료들한테 주었습니다. 수조권을 주었습니다. 알겠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가서 또 한 번 고려 전식과와 조선 과전법의 차이를 또 말씀드리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 내용들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개념들을 잘 알아둬.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알아두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그래서 한 문제씩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라는 것들은 반드시 구분해 주십시오. 시기를 구분할 것, 순서를 구분할 것, 뭐가 변했는지 차이를 구분할 것.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전식과 운영 원칙 나왔죠. 토지 지급은 전지, 곡물을, 곡식을 지급하는 그런 땅이죠. 전지. 농토를 말합니다. 농토. 그래서, 농토는 전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지는 뭐냐?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임야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전지와 시지의 수조권을 지급했다. 중요합니다. 수조권을 지급했다는 거. 걷어가질 권리라고 그랬죠. 조를 징수할 권리. 예. 그 다음에 에브리 관료, 모든 문무 관료뿐만 아니라 군이라든지 또는 뭐 하급 관료의 자제라든지 또 뭐가 있죠? 예, 지방에 있는 향리한테까지도 외역전이라는 토지를 주었으니까 이렇게 국가로부터 직역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지와 시지를 주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관직자 18등급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점. 그 밑에 토지의 종류 가운데 과전은 관직자한테 주는 모든 관직자한테 주는 토지를 과전이라고, 기타 5품 이상 그러면 공업전, 6품 이하 하급 관리 자제인데 관직이 없는 사람 뭐라고요? 한인전. 예, 군역의 대가로 그죠? 직업 군인한테 주는 것을 군인전. 예, 자손이 없는 하급 관료와 군인 유가족한테 주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에 나눠주는 토지, 그래서 구분전이라고 했어요. 내장전, 왕실, 공회전, 관청, 그죠? 사원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원전이라는 그 용어 속에 지급 대상이 나와 있죠? 외역전, 중요합니다. 향리에게 준 토지, 외역전 그랬어요. 그죠? 기타 이제 농민 개인 소유 땅, 알겠어요? 이것을 민전이라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전국 농토 대부분이 바로 민전이었고, 알겠죠? 이 민전은 매매, 상속, 증여, 예, 임대가 가능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전시가 제도는 무신난 때 붕괴된다. 그럼 무신난 이후에 고려 토제도는 뭐가 되느냐? 힘 있는 놈들이 자기 힘만큼 넓은 토지를 마구 차지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대토지의 사유와 넓은 토지가 힘 있는 개인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죠. 대토지 사유와. 이걸 또 줄여서 뭐라고 그래? 농장 확대 이렇게도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예,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214쪽 보면은 전시과 제도가 이제 변해가면서 토지 지급 액수가 점차 줄어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토지 지급 대상, 그 토지 지급 내용이 예, 그 경종 때 시정전식과 목종 때 개정전식과 문종 때 경정전식과로 오면서 어때? 점점 적게 주는 거야. 왜? 예. 그 토지를 관리들한테 수조권을 주는 그 액수가 점점 줄었을까요? 관직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전국에 있는 땅, 줘야 될 땅, 토지 수조권을 줄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1등급 같은 경우만 보세요. 시정전시과 때는 전지 110결, 시지 110결 이렇게 줬는데 개정전시과 때는 전지는 100결, 그 다음에 시지는 70결. 나중에 이제 문종 때 완성된 경정전시과에서는 전지 100결, 시지 50결 이렇게 줬다 이거야. 뒤에 보세요 또. 자, 나중에 시정전시과 같은 경우 18과한테도 예, 전지 33결, 그 다음에 예, 시지 25결 이렇게 줬는데 목종 때 개정전시과하고 문종 때 경정전시과 때는 어때요? 하급 관료한테는 시지를 주지 않는 경향도 있었다라는 이 팩트를 꼭 기억하실 것. 알겠죠? 우리가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급 관료한테는 예, 후대로 가면 개정전시과와 경정전시과로 가면 예, 시지는 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알겠어요? 땔감을 지급하는 예, 땔감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시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6쪽 귀족의 경제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귀족의 경제 기반, 항상 경제 기반은 뭐라고 그랬죠? 땅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배, 즉 노비도 말한다. 노비도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경제 기반이란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 그래서 세습된 토지가 있었는가 하면은 특히 공음전, 공신전은 그 세습이 허용된 토지니까 귀족 개인 거죠. 개인 토지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는 수확량이 항상 2분의 1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조율이 걷어가는 비율이 2분의 1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과정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예, 월급조로 받는 수조권을 받는 이 경우 과정 같은 경우는 생산량의 10분의 1이다라는 점 알겠어요? 그래서 너 가져라고 준 토지에서 그 개인 소유 땅을 농사짓는 농민한테 걷어들 때는 2분의 1이고 그냥 농민들한테 네가 걷어가질 권리를 국가 대신 네가 걷어가질 권리를 가져라라고 할 때는 얼마를 10분의 1을 걷어가졌다라는 점 알겠어요? 구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현직 관료의 경우는 1년에 2차례씩 예, 곡식 또는 비단을 수령했었다. 녹패를 받아가지고 녹봉을 곡식이나 비단으로 받아가졌다. 알겠어요? 고려시대 지금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기타 이제 귀족들은 자기 소유 토지 같은 경우는 노비를 시켜서 경작하거나 남한테 빌려주는 경우, 소작을 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이후에 고려 무신난 이후가 되면 농장이 확대되고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이 예, 넓은 땅을 차지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의 경제생활. 조상이 물려준 토지 민전을 경작하거나 아까 봤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민전을 갖고 있어.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민전이야. 이렇게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이런 농민을 뭐라고? 자영농이라고 하고, 땅은 없지만 땅 많은 귀족 그 땅에 빌붙어서 귀족한테 절반씩 주고 그 밑에서 농사짓는 농민을 뭐라고 그래? 소장농 또는 전호라고 얘기하죠. 알겠어요? 이렇게 소장농들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소장농이 있었고 품팔이를 하거나 부녀자들이 삼배, 모시, 비단 등을 짜는 일을 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죠? 비단을 짜주고 또는 삼배를 짜주고, 알겠어요? 그 노동력의 대가로 쌀 몇 대박씩 받아가는 이렇게 품팔이를 하는, 품팔이라고 합니다. 노동력을 파는, 알겠죠? 기타 이제 농민들은 개간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인이 방치해서 황폐해진 토지를 아이고 농사 짓지 않고 놀려두려면 제가 좀 농사 지으면 어쩔까 해가지고 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황무지를 개가는 경우는 소장료를 싸게 깎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주인이 없으면 없는 땅을 이렇게 주인이 없는 땅을 개간해서 농사 지을 경우는 어때요? 아예 세금을 면제, 너 가져, 네 땅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개간한 사람의 토지로 인정해 주었다. 알겠어요?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올 수 별로 잘 출제는 안 되지만은 경제가 별로 출제는 잘 안 되지만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맞냐 틀리냐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농업기술 발달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12세기 이후에 경작지가 확대되고 그래요. 특히 강화도 피난 시기 이후에 강화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간척 사업이 단행됐어요. 여러분 그 옆에 지도를 봐보세요. 고려 후기 강화도 간척지가 나와 있는데 수능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왔는데 공무원 시험에는 아직 이런 것들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 점차 공무원 출제 경향이 수능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자료를 보여주고 사료에 의거해서 선택지를 판별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료 제시형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강화도 같은 경우 이제 그 고려가 강화도로 피난 갔던 그런 시절에 알겠어요? 피난 시절에 그 강화도 필요한 그 곡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안을 간척해가지고 간척지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해안선이 되게 일직선으로 되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가서 봐도 그 해안 간척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이제 수리설이 발달했는데요.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를 개축했다라고 했죠. 이거 언제 있었던 거예요? 이거 원래 사만 시절에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저수지입니다. 알겠죠? 가장 오래된 저수지이면서 가장 유명한 저수지이기도 한데요. 이런 저수지들을 다시 고려시대에 개축했어요.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었죠. 농기구라든지 종자를 개량하고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를 뭐라고? 심경법. 또 가축이나 사람의 인분을 비료로 주는 거. 이건 뭐죠? 시비법.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생님이 별 5개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고려시대의 농법 아주 중요합니다. 고려시대의 농법. 그래서 고려 농법 가운데 그 기피가리 신경법, 돌려짓기 윤작법, 그리고 비료 주는 거 시비법, 그리고 일부 남부지방에서 이양법이 시작됐다라는 점도 아울러 알아두라고 그랬죠. 기타 이제 이암이 원에서 들여온 농상지표, 의외로 경제에서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농서가 잘 나옵니다. 고려시대 원나라의 농서인 농상지표를 들여왔어요. 원나라니까 원간석기쯤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암이라는 사람이 원에서 들여온 농서가 뭐냐? 농상지표인데 만약에 농상지표에다가 줄 긋고 이 농상지표는 우리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원에서 가져온 거니까 우리 전통적인 농법이라고 볼 수 없죠. 알겠어요? 방금 얘기한 우리 전통적인 농부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농사다 그럼 뭐야? 조선시대 농사직설, 그죠? 이런 것들이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원으로부터 문익점이 목화를 들여왔다라는 점. 그러나 고려 후기가 되면 권문세종 놈들이 힘있는 놈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는 바람에 우리 농민들은 죄다 망하고 만다. 기타 이제 수공업자 활동 꼼꼼하게 알아두십시오. 관청 수공업이 발달했었고요. 소에서도 수공업 생산을 했었는데 금을 생산하는 금소, 은을 생산하는 은소, 도자기를 생산하는 자기소. 여러분 이렇게 구체하니까 소가 뭐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겠죠. 기타 저 뒤에 가봐요. 또 뭐냐? 실, 옷감, 종이, 먹, 차 등의 생산물을 곡물로서 납품했었다. 알겠어요? 특히 이제 차 말고도 생강도 생산했었다. 뜬금없이 생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강조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원수공업,
고려 후기에는 사원이 하나의 중요한 그 생산의 센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절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절이 융성했었습니다. 고려 전기에는 문벌귀족의 후원을 받아서, 그죠? 고려 후기에는 또 조계종, 그래서 그 무신들이라든지 권문세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절이 경제에, 고려 경제에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사원 경제를 무시할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민간수공업, 또 염업 그랬습니다. 염업은 예, 소금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 전매제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좀 알아두시고요. 기타 이제 상업 활동과 화폐 주조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세요. 예, 개경에 시전이 있었고 주로 관청과 귀족들이 이 시전을 이용했었고 개경, 서경, 평양이 서경이죠. 동경 여기에는 관영상점이 있었는데 이 관영상점은 주로 뭐냐면 그렇습니다. 서적점, 책을 파는 것이죠. 약점, 주점, 술 파는 것이고 다점, 예, 이런 관청수공업품을 판매하는 예, 곳이 있었다. 관영수공업이 있었습니다. 관영수공업.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 그 보세요. 다음 페이지 217페이지로 왔습니다. 고려 후기의 상업 발달했는데 예, 주로 그 병란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로와 산업의 중심지로 개경이 주로 발달했겠죠. 지방상업도 행상 활동이 증가하고요. 행상, 조운로가 나와 있습니다. 조운로를 통해서 아까 조운은 뭐라고 그랬죠? 지방조청과 서울경청을 연결하는 백기를 말해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미곡이라든지 생산, 소금, 도자기 이런 교역이 왕성했었다. 소금의 전매제도라고 했는데 고려 후기의 국가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려 시대에 소금의 전매제도가 있었다. 오케이? 자, 기타 이제 화폐 주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밑에 권원중보, 숙종대,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은병, 활구. 알겠어요? 은병은 또 다른 이름이 활구고. 예, 그 밑에 고려시대 화폐 주조 표를 아예 여러분들이 다 외워버리십시오. 알겠죠? 기타 이제 고리대업이 성행했는데 다 정리된 내용입니다. 학보, 경보, 팔관보, 제의보. 다 그 보호 성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빈민 구제를 위한 그런 용도로 예, 그 자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했다 그러면 뭐야? 제2보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뭐냐? 학교 경비 그러면 학보. 불경을 간행하게 한 거 그러면 뭐? 경보. 팔관의 경비로 쓰게 한 건 뭐? 팔관보. 이렇게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 제2보만 하나 알아두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라는 게 뭔지 개념을 알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는 공익사업 목적의 예, 그런 목적으로 만든 기금을 예,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용도가 어디에 공익사업 어디에 쓸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학교 경비로 쓰느냐 또는 팔관의 경비로 쓰느냐 또는 빈민구제에 쓰느냐 빈민구제로 쓰는 게 제2보다라는 거 하나만 알아두시고요. 기타 이제 고려 무역활동 송과 무역이 제일 많았고 기타 거란, 여진 또 일본 이런 나라들 특히 아라비아 상인들 대식국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라센인 이렇게도 표현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순, 향료, 산호 이렇게 진귀한 물품들을 예, 가지고 왔었고 우리 고려의 이름을 우리나라의 이름을 코리아라고 이렇게 서방 세계가 알고 있는데 고려랑 이렇게 교역했던 이 사라센인들 그러니까 이슬람 상인들 그죠? 아라비아 상인들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서방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때 알려졌던 그 당시의 이름인 고려가 코리아로 이렇게 통용이 되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봤고 그 다음에 뭐 그 심화학습 내용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근세의 경제, 조선의 경제로 넘어왔어요. 조선의 경제.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먼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과 함께 좀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또 교재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숨 돌리고 지금 이제 조선의 경제로 왔습니다. 조선의 경제로 왔는데 조선시대의 경제도 고려의 경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국가가 나라의 경제 살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첫째 봐봐. 농본주의 경제정책 당연하죠. 그것이 고려건 조선이건 삼국시대건 알겠어요? 항상 우리 한국사에서 경제는 무엇 위주다? 농업 위주다. 농자, 천하지, 대본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농본주의라고 합니다. 농업이 근본이다. 왜냐? 세금을 주로 농민들한테 걷는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죠? 또 인과관계. 농민들한테 세금을 걷는데 그 농민들이 아이고 나 도저히 못 살겠어라고 도망가거나 산적이 되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과거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야? 오늘하고 빗대어 보면 아주 쉬워요. 오늘날 지금 박근혜 정부도 최고로 내세우는 게 민생 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은 학자금을 애들이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지?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몰락하는 중산층을 구제하지? 어떻게 하면 실업자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어떻게 하면 취업률을 높이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민생 안정이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민생을 안정시키는, 국가가 민생을 안정시키는 이유는 뭐냐? 민생을 위해서가 아니야. 이게 세금을 낼 대상자인 그 백성들이, 요즘으로 하면 국민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중산층들이 잘 살아야, 알았어요?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어고, 세금이 많이 걷어야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농업 중심의, 농민 중심의 국가 재정 확충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한 그런 농본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갔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억상 정책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 봐봐. 농본 억상 정책 이렇게 묶어서도 표현해요. 농업을 근본으로 삼고 대신 상공업은 억압한다. 중요합니다. 왜 상공업은 억압했을까요? 요즘엔 어때? 2차 산업인 수공업이라든지, 요즘 이제 2차 산업이 그 생산업이잖아요.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고, 그죠? 상업은 3차 산업에 해당된다 볼 수 있죠. 유통업이니까. 그런데 왜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다른 농업이 아닌 수공업이나 상업을 통제하고 억압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교적인 경제관 때문이다. 유교적 경제관. 그래서 유교적인 경제관은 결국은 뭐냐? 야, 자꾸 소비를 권장하고 생산을 권장하고 하지 마. 요즘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눈만 뜨기만 하면은 빨리 돈 좀 쓰세요. 뭐 하십니까? 냉장고 열어보세요. 냉장고가 비었잖아요. 빨리 가보세요. 아니면 뭐 선풍기를 새로 사세요. 에어컨을 사세요. 세탁기를 사세요. TV 새로 나왔어요. 휴대폰 새거 나왔어요. 맨날 광고해야 되잖아요. 이 광고하는 행위가 뭡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소비를 증진하고, 국민들에게, 소비자한테 소비를 막 촉진하는 거야. 소비가 이루어져야 기업들은 생산해서 이윤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조선시대에 성리학적인, 즉 유교적인 경제관은 그게 아니야. 야, 쓸데없이 뭘 자꾸 소비해. 근검 전략해. 소비가 미덕이 아니야. 전략해 쓰는 게 미덕이야. 하나라도 아껴 써야지. 알겠어요? 고쳐 쓰고 바꿔 쓰고, 알겠죠? 나눠 쓰고, 뭐 아나바다 운동 우리가 이제 전에 한참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성리학적인 근검 전략을 미덕으로 하는 이런 유교적인 경제관 때문에 생산이 활발하게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 장사를 하면은 돈을 번다는 것을 알아요. 알겠죠? 2차 산업에 종사해서, 또는 농업처럼, 또는 수산업처럼 이렇게 1차 산업에 종사해서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생산된 물건, 그 남는 그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유통함으로써 마진을 챙기는 상인들이 훨씬 더 돈을 벌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사해야 돈 벌 수 있어, 사업을 해야 성공해가지고 너나도 전부 다 장사를 하거나 너나도 전부 다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은 결국 누가 농사 짓죠? 누가 어부가 돼서 고기 잡여줘? 누가 광부가 돼서 광물질을 캐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사람들이 말이야 전부 다 돈 되는 짓거리만 하고 돈이 안 되는 농사를 안 지으면 결국 국가의 재정 수입의 근간이 농업으로부터 나오는데, 농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농민들이 전부 다 생업을 포기하고 농사를 포기하고 나도 장사꾼이 될 거야 하면서 전부 다 그냥 개나리 벗짐 짊어지고 여기저기 행상으로 나서고 그러면은 농사가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어떤 놈은 장사해서 돈을 크게 벌었어. 그런데 너나 나나 전부 다 돈 벌겠다고 나서버리면 결국 안 되니까,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결국 뭐냐? 빈부격차가 커지는 폐단을 막기 위한, 알겠죠? 그래서 야, 장사치가 돼야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큰 돈을 번 사람이 생겨나면 결국은 사회가 전부 다 그쪽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빈부격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또는 성리학적인 근검 전략을 내세우는 유교적인 검략관 때문에, 그죠? 경제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회 신분제도에서 또 배우겠지만 사농공상, 그래서 가장 천대하는 신분이 상업입니다. 상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 가지 신분 가운데 선비 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농민을 우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수공업자를 우대하고, 그 다음에 상인을 가장 천대했어요. 이렇게 장사는 쌍꺼들이나 하는 것이야. 이렇게 멸시함으로써 상업을 발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있었다. 알겠죠? 상공업자를 천대했습니다. 자급자족적인 농업경제가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가 쓰고 먹고 입고 마시고 할 것들은 전부 다 스스로 생산하니까 지가 벌어서 지가 먹고 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할 여지가 없었죠. 기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 SOC라고 합니다. 상업이 발달하려면 국가 기관 시설들이 있어야 돼요. 항만이랄지 도로랄지 그죠? 교통 운송 수단이 발달해야 되는데 조선 시대에는 전체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그죠? 또는 뭐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요즘에 와서야 이렇게 유통업이 크게 발달하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 물산이 서로 교육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알겠어요? 왜? 교통이 불편해서. 알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알았어요? 아예 국가가 대놓고 상공업을 억압하는 억상 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알겠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농업은 어땠느냐? 농업은 장려합니다. 토지를 개간해라. 그래서 땅을 한 뼘이라도 넓혀야 생산물이 많아지고 생산물이 많아서 농민들이 잘 살아야 국가는 세금을 잘 거둘 수 있지 않겠니? 하면서 토지 개간을 장려. 그죠? 양전 사업을 실시. 그래서 얼마나 땅의 면적이 늘어났는지 땅의 면적이 늘었으면 그걸 꼼꼼하게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이 문서에 들어있는 그 토지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이제 토지를 확대하기 위한 경작지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고 이쪽은 뭐예요?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농기구를 개발하고 그래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알겠죠?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경작지 확대와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국가가 농본 정책을 펼쳤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이전에는 이처럼 상공업 발달이 부진했어요. 알겠죠? 그러나 16세기 이후가 되면은 국가 통제력이 약화되고 그래요. 국가가 이제 이렇게 농본 민생 정책을 강력하게 내세우지 못합니다. 또 16세기 이후가 되면 국가가 지방이나 농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 정책을 하지 않아. 왜일까요? 아주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배하고 나라를 컨트롤하는 통제 시스템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치에서 이 점 때문에 이걸 예서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조선 전기에는 15세기는 말이에요. 누가 나라를 끌고 갔었어요? 그렇습니다. 훈구파들이 그죠? 관악파라고 하는 훈구파라고 하는 훈구파들이 끌고 갈 때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내세우고 그래서 국가가 중앙에서 지방을 강력하게 산업을 강력하게 컨트롤하고 세금을 꼼꼼하게 걷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16세기 이후가 되면 누가 집권? 사림이 집권. 사림은 집권층인 이 사림의 지배 모토는 뭐냐? 향촌 자치입니다. 내버려둬. 알아서 하게. 국가가 지방에 간섭하지 마. 알았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산업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상공업이 점차 발달하게 됐다. 알겠어요?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어때? 야, 이거 이렇게 생산이 늘었는데 나 이거 쓰고 남았어. 그 동네는 뭐 남어? 우리 그럼 서로 바꿀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야, 그러면 내가 이거 생산하는 것보다 네가 원하는 이걸 생산해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그걸 생산해 줘. 이렇게 서로 교환 경제, 생산 경제, 상업과 수공업이 덩달아 발달한다 이거야. 알겠어요? 반드시 상공업이 발달을 하면 생산이 활기를 띨야 됩니다. 우선 농업에서부터 이렇게 잉여 생산이 생겨남으로써 알겠어요?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된다. 상공업 발달합니다. 알겠죠? 국가의 통제력이 느슨해졌다 이거야. 해이해지고 알겠어요?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결국 뭐냐? 잉여 생산이 많아짐으로써 농업에서 먼저 잉여 생산이 많아졌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잉여 생산이 늘어남으로써 상공업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16세기 이후입니다. 이 시점을 잘 알아두십시오. 조선 전기에는 국가가 상공업을 농본 억상 정책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했는데 16세기 이후가 가면은 이렇게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조선의 과점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좀 칠판을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조선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선의 과점법이에요. 과점법. 그래서 이 과점법은 개념부터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과점법은 1391년 이거 언제야? 고려 말입니다. 이미 고려 말이죠. 고려 말에 뭐 하려고? 당시 신진 사대부였던 사람 이름도 아예 알아두세요. 신진 사대부 가운데 이 과점법을 하자고 상소를 올린 사람이 조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그냥 직격탄으로 조준의 상소문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능에서는 알겠죠? 공무원 시험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하 근자의 권문세종 놈들의 땅을 빼앗아서 국가가 땅을 마련해가지고 이 땅을 사대부들 중심으로 나눠줍시다. 이런 취지의 글이 나오면 이건 틀림없이
조준의 알겠어요? 과전법 상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려 말에 이렇게 공양왕 때 벌써 과전법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뭡니까? 권문 세조구 토지를 몰수해서 누구한테? 신진 사대부들한테 나눠준 거죠. 이 나눠줄 때 뭐냐? 신진 사대부한테 뭘 나눠줬다고 그래? 경제 기반을 마련해줬다라고 얘기해. 이 경제 기반이란 말이 나오면 아, 신진 사대부한테 재산을 마련해줬구나. 알겠죠? 그래서 과전법은 이미 고려 말 누구를 대상으로 새로 성장하는 신진 사대부들에게 그들의 경제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과전법이 시행됐다. 알겠죠? 고려 말 시행된 이 과전법이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어? 직전법으로 바뀌고 다시 이 직전법이 나중에 성종 때 관수관급으로 바뀌고 알겠어요? 관수관급. 다시 이 관수관급이 나중에 다시 뭐냐?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전부 다 모든 관직자들은 뭐예요? 녹봉을 받게 된다. 알겠어요? 녹봉제로 갑니다. 녹봉제. 자,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토지 제도만을 본다면 고려 말 시행됐던 과전법이 조선시대 토지의 기본 축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것을 살살 바꿔간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뭘 묻느냐? 이런 개념들을 묻습니다. 과전법을 왜 시행했냐? 사대부들한테 경제기반 마련하려고 했다. 권문수용 땅을 몰수해서. 근데 왜 계속 과전법이지 직전법 했냐?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과전법의 내용을 제대로 보면은 이 과전법은 뭐야? 어디에 한정해 준다고요? 경기도에 한정해서 지급했습니다. 누구한테? 신진 사대부들한테. 그죠? 경기도에 한정해서 지급했는데 뭘 지급했냐? 지급 대상이, 지급 내용이 고려시대에는 농토와 땔감을 징발할 수 있는 시지. 그러니까 농토인 뭐예요? 전지와 땔감을 구할 수 있는 땅 시지 수조권을 줬죠. 그래서 전시과라고 했잖아요. 이게 고려 거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과전법은 뭐예요? 관료들에게 과에 따라서 시지는 주지 않고 과에 따라서 전지만 주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므로 경기도에 있는 땅에 한정해서 뭘 지급했다? 전지만 지급했어요. 알겠죠? 18과에 따라서 과별로 경기도에 한정해 지급했다. 근데 문제는 고려시대 전시과가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면 조선시대 과전법은 경기도에 한정해서 주었고 또 하나는 뭐라고? 전지만 지급해줬고 이게 지금 고려 전시과와 차이점이에요. 경기도에 한정해서 지급했고 전지만 지급했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 또 하나 특징은 고려시대 전시과는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현직만 주었죠.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의 과전법은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전현직을 대상으로 해서 이 수조권을 지급했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전직 관리한테까지 주다 보니까 이거 봐 여러분, 줘야 될 토지는 경기도에 한정돼 있는데 줄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거야. 내가 한번 현직에 있을 때 땅을 받았어. 근데 현직에서 그만둬도 계속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 왜 조선시대의 과전법에서 이 전직 관리가 토지를 갖고 있게 되느냐? 관직에서 그만둬도 말이죠. 그 자녀에게 휴양전이라는 이름으로, 알겠어요? 휴양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녀에게 줍니다. 또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야? 미망인이 있겠죠. 그 미망인에게 수신전이라는 이름으로 줘요. 수신전. 기타 이제 휴양전, 수신전 이외에도 공신들에게 지급했던 공신전 같은 경우는 어때? 세습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관직에서 은퇴해도 계속 이걸 개인이 갖고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버려요? 개인 소유 땅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면 경기도에 있는 땅은 한정돼 있는데 한번 땅을 받은 놈들이 수신전, 휴양전 또는 공신전 이런 이름으로 다시 반납을 안 해. 일부는 반납하지만 반납 안 한 놈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땅만 가지고는 관료들은 그 수조권을 충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땅은 제한돼 있는데 받을 사람 그들은 점점 많아지고 줄 땅은 없어지니 안 되겠다. 앞으로는 현직한테만 주겠다라고 현직한테만 전지를 준다라고 해서 직전법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누구 위주로? 현직 위주로 수조권을 지급했다. 알았어요? 이게 이제 바뀐 부분이야. 현직 위주로 바뀌었다. 우리가
고려시대 얘기할 때 현직과 전직을 구분해서 현직을 직관, 전직을 산관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개념. 직관은 현직 관리고 산관은 퇴직 관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선 과전법에서 경기도에 있는 땅만을 한정해서 전지만 지급했는데 직관과 산관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직관에게만 주었다. 뭐야? 직전법입니다. 언제? 세조 때. 세조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세조는 이제 끝발이 좀 세졌잖아. 왕권이 강해가지고 그 당시 신진 사대부들인 관료들을 꽉 눌렀어요. 알았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훈구 조선 초기에 조선을 세운데 공을 많이 세웠던 그런 관료들, 특히 이제 생육신, 사육신 다 그냥 박살내버리고, 그죠? 이렇게 이제 힘이 센 임금이니까, 육조 직계제를 시행할 정도로 힘이 셌던 임금이니까 이게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조선의 시스템이 완성된 언제? 성종 때, 그죠? 성종 때. 이거 보세요. 과전법은 1391년 고려시대에 벌써 시행됐고, 직전법은 언제? 조선 세조 때 시행되고, 그 다음에 조선 성종 때 아니다. 아예 이렇게 국가가 거둘 세금을 관료들더러 대신 걷어서 월급으로 쓰라고 주던 조를 주지 말고, 알겠죠? 수조권을 지급하지 말고, 알겠어요? 수조권을 지급하지 말고, 아예 국가가 관청이 직접 수조권을 행사해서 관료들한테는 녹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자. 알았어요? 이렇게 나라의 시스템이 완성된 게 경국대전이 완성 반포된 게 성종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제도도 성종 때가 되면 이제 조선시대 토지제도가 과전법의 모순, 전현직 주다가 토지가 모자라. 그래서 현직만 주기로 했어. 근데 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아. 그래서 안 되겠다. 아예 수조권을 누가 행사하고 수조권을 국가가 직접 행사하고. 알았어요? 관료들한테는 뭘 주는 거야? 관료들한테는 녹봉을 지급하는. 알겠죠? 녹봉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뀐 게 관수 관급이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미 현직 때 이미 수조권을 받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미 받은 사람은 계속 받아라 라고 일부는 뭐예요? 직전법을 계속 시행하도록. 알았어요? 직전법이 계속 시행되도록 했어요. 이 계속 시행되던 직전법을 폐지시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료들한테 이렇게 녹봉제로 갔다는 의미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종 때죠. 이게 명종 때, 조선 16세기 중엽 명종 때가 되면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되고 에브리 관료들한테, 모든 관료들한테 녹봉만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여러분, 하나만 더 봅시다. 진짜 중요해요. 알겠어요? 뭐가 중요하냐? 봐보세요. 국가가 관료한테 애시당초는 뭘 줬어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예, 과에 따라서 전지의 수조권을 줬잖아. 그래 안 그래? 전지의 수조권을 줬는데 그 주던 너네들이 대신 월급으로 농민한테 조를 걷어가져라, 10분의 1씩 걷어가져라라고 했던 이 조를 징수할 권리는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거 봐. 전 현직한테 주다가, 현직만 주다가, 일본만 주다가 완전히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수조권은 점차 확대되어, 점차 축소돼요. 축소돼 가고 있었죠. 알겠죠? 첫째. 수조권은 축소돼 가고 있어. 둘째,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가 직접 토지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화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돼 간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말로 하면 전객제도가 점차 소멸돼 가고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농민들은 원래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있잖아. 근데 모든 땅은 국가의 임금님의 땅이야. 그런 개념으로 갑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한테 신진 사대부한테 이 농민에 대한 수조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 신진 사대부가 농사 짓고 있는 농민한테 가서 이 갑이라는 신진 사대부가 야, 이거 10분의 1 그거 내가 월급에 하면 뺏어갑니다. 이게 수조권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신진 사대부를 전주라고 그래. 알았어요? 수조권을 행사하는 그 사람을 전주라고 그러고 그 전주 밑에서 전주로 수조권이 지정된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농민을 전객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야. 요즘 잘 출제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엔 물어봤었는데 알겠어요? 이렇게 전주 전객제가 점차 없어져가고 있다. 점차 같은 말입니다. 수조권이 없어지니까 전주 전객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가는 거죠. 대신에 뭐냐? 국가가 직접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관료들한테 거둔 것을 다시 나눠주는, 알았어요? 이렇게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된다. 알겠죠? 이 개념.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달라요. 다시 합니다. 수조권이 관료한테 지급되던 수조권 지급은 점차 확대된다, 축소된다, 축소돼 가고 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라고? 전주 전객제는 점차 축소돼 가고 있다, 소멸돼 가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명종때 없어져 버린다.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거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는 이 뒤에 숨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을 좀 파악하셔야 돼. 봐봐요. 자, 관료 입장이 돼보세요. 신제 사대부 입장이 돼보세요. 내가 전에는 관직에 있을 때도 월급을 받았고요. 수조권으로. 관직에서 은퇴해도 내 자식에게, 내 마누라한테 또는 나한테 공신이라는 이름으로 준 땅은 내가 계속 가질 수 있어라고 했는데 야,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월급은 주겠다. 요걸 주겠다. 요건 주겠다. 근데 요 부분은 없다라고 현직 관료한테만 주는 직전법이 시행되면 이때부터 이 현직 관리인 사대부들, 즉 홍구 대신들은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씨, 이건 뭐야. 요즘 말로 하면 퇴직금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알았어요? 너 관직 생활할 때, 공무원 생활할 때는 월급은 주겠는데 공무원 생활 잘리면 그 다음에는 끝이야 라고 했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공무원이라고 생각해봐. 지금까지 월급은 잘 주겠어. 너 그만둘 때까지 월급은 주는데 퇴직금은 없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맘 먹고 있는지 다 알아요. 관직에 있을 때 부지런히 긁어 모아야죠라고 하겠죠.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알았어요? 이 사람들 똑같은 생각합니다. 뭐야 샹. 옛날에는 내가 관직에서 은퇴해도 내 마누라 몫으로, 내 자식 몫으로 땅이 나와서 그게 퇴직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말이에요. 이때부터 직전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부터 이것이 확대돼요. 중요합니다. 시점, 타이밍. 알겠어요? 야, 고려말 너네 새끼들이 말이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권문세족을 제거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을 때 명분이 뭐였어요? 이 새끼들 말이야. 한 사람이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돼 하면서 대토지를 갖고 있는 놈들을 소탕했죠. 대토지 농장을 전부 다 뺏어버렸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던 그들이 다시 지네들도 지네 손으로 농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뭐냐?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가 관직 생활할 때는 수조권을 주지만 관직에서 은퇴하면 퇴직금이 없다니 우리도 이제 어떻게 땅을 긁어 모으는 수밖에. 내가 잘리고 난 다음에 또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 새끼들이나 내 마누라가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재산을 미리 만들어 놔야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농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들이 취한 방식은 뭐냐? 토지를 개간시키거나, 아까 얘기했죠. 땅은 주인 없는 땅 어때? 개간하면 그 사람 겁니다. 그래서 노비들 시켜가지고 야 저기 밑에 있는 호수를 메꿔버려라. 그래서 자기 땅으로 차지하는 거야. 산을 깎아라 해서 거기를 논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소유의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토지를 개간하거나 아니면 돈 주고 남의 토지를 사거나 아니면 강제로 뺏는 것을 이건 어려운 표현으로 겸병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토지를 개간하거나 매입하거나 겸병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개인 소유 땅을 넓혀 나가기 시작하더라. 시점 언제? 세조 때부터 벌써. 그러나 이것은 몰래입니다. 대놓고 하지 못했어요. 일반화된 건 아니야. 알겠죠? 그런데 이게 점차 확대되더니, 알겠어요? 16세기를 지나서 18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이렇게 대토지 사유화가, 즉 농장의 확대가, 이거 봐봐 표현 농장 확대가 일반화되더라. 이거 일반화. 알았어요? 대토지 사유화, 농장 확대가 일반화됩니다. 여러분,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이 넓은 땅을 가진, 넓은 농장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뭐야? 지주가 되는 거죠. 이 지주는 누굽니까? 조선 후기 지배 세력인 사림 양반들이 대토지를 차지한, 농장을 확대한 그 사림 양반들이 지주가 되고, 이제 농민들은 뭡니까? 땅이 없는 소장농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장농인 농민을 뭐라고? 전호.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알겠어요? 전주 전객제가 점점 없어진 반면 거꾸로 지주 전호제는 이미 직전법 때부터 조금씩 생겨나더니 조선 18세기 이후가 되면 아예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돼 버린다. 알았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거의가 땅 없는 가난뱅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농민들은 땅이 있는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수확량의 얼마를 2분의 1을 지대로 내는 거죠. 지대. 알겠어요? 지대. 이렇게 2분의 1씩 비율을 정해놓고 정률지대로서, 그죠? 이 정률지대를 뭐라고? 타조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갔지만은, 알겠죠? 기왕 나온 김에 지금 여기서 맛보기를 합시다. 이렇게
예, 소장료를 내는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더라.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쫙 정리해 놓고 있어야 돼요. 세 단계로 했습니다. 그죠? 토지도 변화돼 가는 과정. 또 그것이 팩트상 드러나 있는 과정. 그죠?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이런 내용들. 알겠어요? 이것이 삼중주로 막 얽혀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그 내용을 표로 깡뚱하게 정리해 놨어요. 잘 봐봐요, 여러분. 고려말 과전법이 시행됩니다. 시점. 이미 과전법은 고려 말에, 그죠? 1388년 위화도 해군, 그 다음에 1391년 과전법 공포, 그죠? 자, 과전법에 대해서 이 표현을 아주 잘 물어.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전법 시행 목적이 뭐냐? 신진 사대부에게 경제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시행됐다. 알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토지만 주었다는 거, 그죠? 또 이때 지급했다는 것은 뭐만 줬어요? 전지의 수조권만 주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국가에 반납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뭐라고요? 예, 세습에 허용된, 이것도 잘 묻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세습에 허용된 토지 뭐가 있더라? 잘했어요. 수신전, 휴량전, 혹은 또 뭐 공신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원칙상 현직에 있을 때만 받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예, 이런 것들이 허용됐기 때문에 결국은 전현직을 대상으로 지급한 셈이 되었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됐다. 직전법 내용 뭐라고? 현직 관료한테만 지급했다라는 점이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토지 부족 보완을 토지 부족을 보완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만 걷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다. 그죠? 다 쉬운 겁니다. 성종 때 관수관급제 시기 세조 때 직전법 성종 때 관수관급 국가가 직접 조를 징수해서 관료한테는 녹봉을 지급하는 것인데 일부는 뭐라고? 일부는 직전법이 여전히 병행되고 있었지만 이 병행되던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된 게 올 녹봉제가 시행된 16세기 중엽 명종 때다. 됐어요? 그래서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됨으로써 수조권 지급제도가 완전히 소멸됐다. 여러분 됐죠? 수조권 지급제도가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이때 언제? 관수관급제도. 알겠어요?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점차 강화돼가는 과정을 겪었죠. 그래 안 그래? 그 대신 예, 지주전호제가 이제 점차 또 강화돼 간다. 알겠어요? 완전 녹봉제 시행. 그래서 이 용어, 그것의 의미, 변화돼가는 과정,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책을 보시면 더욱더 뜻이 명징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세금 제도가 나와 있는데 세금 제도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세금 제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